오늘 강의를 듣는 것은 물어보기 위한 것을 들으는 겁니다. 물어볼 수가 있는 실력이 생기고 물어봤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길러는 것이지 특수경매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부동산 경매인데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실의 특수경매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 나름대로 특수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법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 일반 매매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매매를 해달라고 내놓으면 공인중개사가 아 이런 건 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고 매매를 거절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공인중개사들은 매도를 할 수가 없지만은 경매로 내놓으면 매도가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일반 물건과 달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예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반가격 이하로 하락하게끔 됐을 때 그때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현재 가격에 사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나면 파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현재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왜?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하락한 가격에 사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데 정상 가격보다 금매 가격을 조금 낮춰서 매도를 하게끔 되면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서 파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추천하는 물건은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샀을 때 팔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고 팔 수만 있다 그러면 쓰레기락도 사서 팔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할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팔 수 있겠느냐를 보고 팔 수 있으면 사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물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오늘도 건물제외 토지만 매각에 문제점이 있었던 실전 사례가 한 15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분경매입니다. 지분경매의 설명을 드리고 어떤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공소시효나 제척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자산을 만드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도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는 지적법에 의해서 도로가 아닌 것이지 건축법에서는 언제든지 그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땅 주인과 지목과 관계없이 땅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게 건축법상 도로예요.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전부 다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물은 가격을 하락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 잠깐 할게요. 15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신문에 봤더니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든다고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 자기 선배가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걸 싸게 주겠다고 해서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서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뭐 하면서 서울로 그걸 팔고 서울로 시부모 댁에 같이 합세를 해야 됐는데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못 사셨습니다. 맹지의 땅을 사셨네요. 이거 반가역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듭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이거를 빨리 팔아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과정 중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신문에 봤는데 여기가 하면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왜? 건물이 다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니냐? 토지주가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하면은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것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도로는 주인이 누구든지 지목이 뭐든지 상관없이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돼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특수 경매를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법은 누구 편이죠? 법이 누구 편입니까? 법은 정의로운 편이다. 아니면 돈 많은 사람 편이다. 어떤 법이 누구 편입니까? 법이 누구 편이죠? 법은 법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송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법이 다 있었습니까? 그래요. 법이 있어도 알지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아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찾아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매에서 필요한 법규 내용만 가지고 내가 한 20년 동안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 내용만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법을서 이용했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법의 종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우리가 철거해라, 나가라, 지료를 달라, 공인권 분할하자 이런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그거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기 보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대항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그런 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법 및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국세징수법 등기법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특수임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사집행법의 목적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매도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법 규정입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 및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고 강제경매는 가압류 가처분 후에 판결을 물론을 받아서 집행권한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고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네가 가져가도 좋다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집행권은 필요 없이 그 저당권을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임의경매, 강제경매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불할 수도 있지만은 경매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허가 후에 낙찰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명도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대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민사집행법에 있다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제11조를 보게끔 되면 제일 먼저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송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확정이 됐으면 그날부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조에 보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 공시송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발송할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경매에 보면 소송 내용에는 서류 접수를 보게끔 되면 송달 간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달은 되지 않았지만은 송달 간주를 한 걸로 보고 경매를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송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됐는데도 송달 간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경매가 시작이 되려면 송달이 되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민사집행법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 뭡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제가 4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송달 후 개시 경매 개시 결정 후 하면은 제일 먼저부터 뭐 하냐면 동시에 압류부터 하게끔 됩니다. 제가 이걸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언제 써먹냐면은, 누가 경매에 유치권 신청, 또 가봤더니 현장에 유치권 있음 이런 것이 신청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현장을 조사하게끔 만듭니다. 매매 물건을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되는 것을 조사하게끔 됐을 때, 그때 압류하고 그 사람이 가거든요. 법원에서 한 사람이 현장을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유치하고 있었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압류 후에 유치권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는 건데, 오늘도 그 실전 사례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경매의 실전 사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게끔 되는 것이, 이 동시 압류됐다고 했을 때는 이 행위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를 제가 정확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 경매가 진행됐다가 채무를 갖게끔 되면 취하가 되거든요. 취하가 되는데 임의 경매도 있고 강제 경매 있는데, 임의 경매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내기 전에 갚으면 취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중에서 어떤 분이 교수님 운 좋게 아파트를 싸게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맥주 한 잔 쏠 테니까 드시고 싶으면 남아서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잔금 내기 전까지 내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잔금 내기 전에 취하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취하를 시킬 수도 있죠. 왜? 내가 10억을 받을 게 있어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낙찰이 4억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어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낙찰자인 나한테 와서 이거 좀 취하를 시키자 했습니다 할 때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임의 경매라도 신청한 사람이 좀 취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하가 되지만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채무를 갚으려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권리라는 겁니다. 기준권리보다 앞선 게 있고 인수가 돼 있고 소멸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기준권리를 찾는 법과 인수와 소멸을 보는 법. 오늘 기준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 민사집행법 중에서 요 4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이 내드린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오늘 강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어디 집어넣는, 추가를 시키는 바람에 여러분 교재는 제가 한 4, 5일 전에 프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는 없습니다. 이게 빠뜨렸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든지 해서 놓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그 밴드에다 요거만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숙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입니다. 인수주의와 이여주의의 선택,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선순위가 있는데 2순위가 3순위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낙찰을 받아봐야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돈 10원이라도 가는 것이 없다 할 때는 그 경매 자체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취하가 된다는 얘기. 누가 취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저 사람한테 갈 돈이 없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 취하가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 외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이 압류, 가압류 설정해서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경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리모델링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나오시면 제가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 주인하고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그냥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가시오. 얼마에? 1,000만 원. 내가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알았어. 1,0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건물에 있는 설정, 가등기, 가압류 지워줘. 어떻게 못 지우는데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100만 원 나한테 팔거든. 나는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있던 압류, 가압류 설정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전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로 샀을 때 땅을 샀은 거는 전부 다 지워지는데 그 위에 있는 부동산은 일반 매매로 사니까 압류, 가압류 설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1억짜리를 100만 원에 사도 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7, 8천만 원이 있다면 그걸 내가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사는 것과 일반 매매로 사는 거의 차이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샀을 때는 전부 다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기준 걸리기 위해는. 그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이 교재에서 이걸 빠뜨리는 걸 보고 이게 제일 핵심을 빠뜨리는다고 언론을 집어넣습니다. 제91제 인수주의와 이용주의 선택에 보면 제3번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기준 권리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 기준 권리가 되고 그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 후순위면 말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이게 된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전세권이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가등기도 전세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앞선 압류나 설정이 기준 권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매월 둘째, 넷째 추천 물건을 골라줄 때 저는 그 권리 분석을 다 하고 이거는 인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분석을 해서 제가 추천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인수와 이 기준 권리를 이럴 때는 압류, 가압류 채권이 있어도 기준 권리가 안 되고 전세권이나 가등기가 있는데도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거 원칙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사망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고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말소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십시오. 다만 전세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자, 우리가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이 있죠. 그러면 전세권이 기준 권리입니까? 설정이 기준 권리입니까? 설정이 기준 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가 3천만 원 전세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면 그게 그 전세권이 기준 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설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배당으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무조건 기준 권리가 안 된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화합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수경매를 집에서 가격을 한 49%까지 또는 34%까지 떨어진 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종실이가 특수경매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러면 저한테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해야 되죠. 그럼 제가 전화 받을 준비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저도 내용을 보고서는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볼 때는 문자로 물어보게끔 되면은 제가 시간이 났을 때 컴퓨터 앞에 놓고 다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의 판단은 제일 앞선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앞선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가격이 작을 때는 대위 변제 시켜버리면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대위 변제가 요새는 많지 않은데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경매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뭐 아파트를 분양할 때 20년 장기로 대출을 받아서 매월 월세로 받아가는 적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고 우리같이 연세익이 좀 된 사람들은 알아요. 강남 아파트를 뭐 15평대 뭐 할 때 AID 뭐 차관 뭐 이런 거 했을 때에 20년 상한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보면 700만 원,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 샀을 때는 그게 얼마짜리 뭐 3천짜리, 5천짜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이 십몇 년 지나고 난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3억, 4억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설정돼 있는 700만 원이 뭐 문제고 십몇 년 동안 넣어놨기 때문에 해봐야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매로 해서 내가 후순위 기준 권리입니다. 얼른 대위변제 바빠서 나를 제일 앞선 기준 권리 인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것이 뭐예요? 대위변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선 기준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압류나 가압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권이라고 무조건 묻지 말고 이 기준권리에 의해서 대위변제 가능성 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압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가압류가 3년이고 가처분도 3년이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가압류가 돼 있다고 하고 설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거래할 게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것이지 내용은 없는 거라 이런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이 자동차 사실 때 할부로 샀죠. 제가 3년 할부로 샀는데 3년 할부 다 냈거든요. 그럼 3년 다 지났으니까 돈 낼 게 없죠. 늦죠. 근데 내가 가서 자동차 등기소에서 나 3년 다 냈으니까 그 설정한데 회사에 가서 기아자동차 가서 이거 설정된 거 지워주십시오 하고 신청서 지워주지 않으면은 돈 줄 거는 없어도 그 자동차에는 그 설정은 그대로 있죠. 부동산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기준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압류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우리가 압류를 하게끔 되면은 압류 날짜가 뭐 언제니까 이거는 후순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금을 낼 때 세금 내라고 오지요. 고지서가 오죠. 안 내죠. 그럼 다시 내라고 또 와요. 또 안 내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집을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압류 날짜가 기준권이냐면 압류 날짜가 기준권이가 아니라 세금 과세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세금을 내라고 했었는데 압류는 2년 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게 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된 전세권 담보 가등기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권을 등기를 해놓고 배당 요구를 하게끔 되면은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적으로 배당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 배당 요구하면 그게 기준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담보가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담보가등기다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등기다 보면 가등기는 기준권리가 아닌데 만약에 돈을 받을 게 있어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전세권처럼 배당 요구를 했죠. 그때는 그 담보 가등기를 보고 이게 뭐가 돼? 기준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세권과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했으면 기준권리도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권리가 아닌 걸로 해서 인수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입력해놓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2조입니다. 아까 인수와 인여주의라고 하는데 남을 가망성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아까 인수와 인여주의에서 경매 신청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신청한 사람에게 앞만 봐도 돈이 하나도 배당을 갈 게 없다고 할 때는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가격이 더 떨어지게끔 되면 당신한테다가 배당 갈 게 없기 때문에 경매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걸 사겠다고 예약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 경매를 그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당신이 사겠다는 소리를 안 하면은 여기서 취하하겠습니다고 연락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어차피 그 돈이라도 좀 건질라 그러면 최소한도 그 부동산을 받아야 되겠다면 내가 그걸 매수하겠습니다. 얼마에 먼저 최저 가격으로 매수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면 매수 신청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경매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가격 이하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먼저 매수 신청했던 그 가격으로 그 사람을 가는 거고, 그 사람 이상 가격으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할 땐 그 사람이 가져가게끔 된다 이런 뜻입니다. 93조 경매 신청이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강제경매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139조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된다. 제가 지분 경매를 많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보게끔 되면 낙찰 허가가 났거든요. 다시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불허가 나요. 그럼 왜 불허가 났나 봤더니 그 지분권자가 송달 간주를 해서 그냥 집행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 지분권자가 나 지분권자인데 나 송달을 받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취하시켜놓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공유자한테다가 송달이 같이 다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에서 제가 낙찰을 받았다가 취하된 경우도 한 두서너 번 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에. 기준 권리의 변동 및 인수, 대위 변제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만 남아있는 경우, 세금의 기준 권리는 세금 발생일, 그 다음에 퇴직금은 임금 등의 일정 금액은 최우선으로 먼저 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의 판결, 재산 분할, 사회행위 취소, 그 다음에 현황에 의한 인수.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인수하는 게 없었는데 현장을 가보면 인수할 게 생기는 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민사소송법입니다.